60대, 70대 은퇴하신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식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아버지, 진명에 넘겨주시면 제가 용돈도 드리고 책임지고 모실게요. 편하게 지내세요. 아버지, 집 팔고 큰 평수 집 사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손자 재롱 보시면서 말은 효자입니다. 이 달콤한 말의 끝이 2평짜리 쪽방에서 라면 끓여 먹는 신세로 전락한 결말입니다. 62세에 퇴직한 박창수 씨는 평생 땀 흘려 모은 전 재산 3억 2천만 원을 두 자녀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그게 내 행복이지라는 한마디가 불러온 6년 후의 현실은 쪽방 2평짜리 방 안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진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지도 않고 자식들도 고생 덜하고 나도 마음이 편하고. 이 마음 저 진짜 잘 알아요. 자식 잘 되라고 짐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 나쁜 마음이겠어요. 평생 자식 위해서 살아오셨으니까요. 근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직접 몸으로 겪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68세 박창수 씨. 이분 62세에 퇴직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 3억 2천만 원을 아파트 포함해서 전부 두 자녀한테 넘겼어요. 그게 딱 6년 전 일이에요. 그 6년 후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서울 변두리 쪽방촌 2평짜리 방에서 혼자 라면 드시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도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 여러분의 노후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분 이야기 처음부터 천천히 들어볼게요. 박창수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나고 자란 분이에요. 25살에 처음 취직해서 그때부터 37년을 한 직장, 중견 제조업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올라가서 부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술도 별로 안 드시고 담배도 35에 딱 끊고 여행도 거의 안 다니고 그냥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저축하고 그렇게만 사신 분이에요. 가정사가 좀 있으셨어요. 부인이랑은 자녀들이 중학생 때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 살던 아파트 한 채는 부인 쪽으로 넘기셨대요. 그래도 본인은 직장 생활 계속하면서 다시 조금씩 모았고 62세 퇴직 시점에 남은 재산이 현금 1억 7천만 원, 거기다 본인이 살던 빌라 한 채 시세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합치면 딱 3억 2천만 원이에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이분한테는 정말 평생의 전부였어요. 자식은 2명이에요. 아들 재민이가 그때 35이었고 딸 수진이가 33이었어요.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남편이랑 작은 가게 하고 있었고요. 창수 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창수 씨가 퇴직하던 날 저녁 아들 재민이가 식당 자리를 마련했어요. 가족이 다 모인 건 아니었고 아들이랑 며느리, 딸이랑 사위, 그리고 창수 씨 이렇게 모였어요.
밥 먹다가 아들 재민이가 잠들고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에 창수 씨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대요. 37년을 혼자 꾸역꾸역 버텨왔는데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요. 딸 수진이도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했고 다들 웃으면서 맛있게 먹었대요. 그 자리에서 창수 씨가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내 것 없어도 된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자. 이거 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이게 창수 씨 마음이었어요. 나쁜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자식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본인이 살던 빌라는 아들 재민이 명의로 넘겼어요. 대신 본인은 재민이네 아파트 작은 방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고요. 딸 수진이한테는 현금 1억 7천만 원 중에서 1억 2천을 줬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생활비 하라고 갖고 있었고요. 이때 법적인 서류나 조건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족끼리 말로만 그렇게 했어요. 다들 기뻐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 했고 딸도 전화로 한참 울면서 고맙다 했대요. 창수 씨는 그 모습이 그렇게 뿌듯했대요. 이게 행복이지. 내가 자식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거 해줬다. 이 생각으로 그날 밤을 보냈대요. 처음 한 6개월은요, 진짜 괜찮았어요. 아들 재민이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아버지 아침은요? 챙겨주고, 며느리도 주말이면 같이 밥 먹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한테 와서 재롱 부리고, 창수 씨 나름 행복했대요. 딸 수진이도 명절마다 올라와서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요. 이게 내가 꿈꿨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엔 아주 미묘하게요. 며느리가 아침을 안 차려주기 시작했어요.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창수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주말 밥자리도 슬슬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저희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애들 학원 데리고 가야 해서요. 이런 말들로 식탁에 각자 따로따로 앉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창수 씨는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애들이 바쁜 거지 뭐. 그냥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냉장고 뒤져서 혼자 먹고 그랬대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창수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래요. 아버지, 저희가 요즘 좀 빠듯해서요. 혹시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창수 씨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가 아파트 명의까지 넘겨줬는데 거기 얹혀 사는 처지의 생활비까지 내놓으라고요? 근데 창수 씨 말 못했대요. 그냥 그래 하고 매달 50만 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괜히 사이 나빠질까봐, 어렵게 된 관계 더 어색해질까봐 그냥 참으신 거죠? 이런 마음 이해되시잖아요. 부모라면 다 이래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처음에 5천만 원 있던 통장이 슬슬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 생활비에 본인 용돈도 쓰고 나이가 있으니 병원도 좀 다니고 하다 보니까요. 그 즈음에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산 가게가 좀 어렵다고 조금만 더 보내줄 수 있냐고요. 창수 씨가 한참 망설이다가 남은 돈에서 2천만 원을 더 딸한테 줬어요. 그때 통장에 남은 게 2천만 원 초반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들 재민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말을 잘 안 걸더래요. 퇴근하고 들어와도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주말에는 아예 가족끼리 어딜 가는지 창수 씨한테 말도 없이 나가는 날이 생겼어요.
집 안에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뭔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알잖아요. 그 느낌이 점점 강해졌대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식탁에 앉아서 진지하게 말을 꺼내더래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창수 씨는 무슨 말인지 직감했지만 설마 했대요. 그런데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요. 저희 이번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애들 학교 때문에도 그렇고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버지 모시고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은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같이 안 데려가겠다는 거였어요. 창수 씨, 그 순간 뭐라 하셨냐면요. 아무 말도 못 하셨대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날 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몰라요. 새벽에 혼자 주방에 나와서 물 한 컵 마시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대요. 아무 생각도 안 났다고요. 그냥 허한 느낌 말고는요. 평생 일한 게, 평생 아낀 게, 그리고 그 돈 다 준 게 다 뭐가 됐나 싶으셨겠지요. 결국 창수 씨는 그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남은 돈 2천만 원. 조금 넘는 것 같고 서울 변두리 쪽방촌에 보증금 500에 월 25만 원짜리 방 하나 얻었어요. 가로세로 2평도 안 되는 방이에요. 창문 하나, 화장실은 복도 공동 사용이에요. 그게 딱 2년 전이에요. 지금 창수 씨는 68세예요. 국민연금을 받아요. 한 달에 43만 원이요. 거기다 남은 돈 조금씩 쓰면서 버티고 있어요. 통장에 지금 남은 게 1천만 원이 채 안 돼요. 몇 년 못 가요. 이 돈으로는. 제가 창수 씨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싶었는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정말 창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통계 아세요?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녀와 함께 살다가 독거로 전환된 경우가 전체의 약 34%예요. 10명 중 3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약 40%가 넘는 수치로 노인 10명 중 4명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어요. 이게 2023년 기준 통계예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요. 그리고 또 이런 자료도 있어요. 법률 상담 기관의 조사인데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법적 분쟁이 생긴 사례들 중에서 부모가 먼저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대요. 대부분이 창수 씨처럼 자식 믿고 다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식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단순히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처음엔 진심이에요. 아들 재민이도 처음엔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모실게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자기 생활에 치이다 보면 처음 마음이 흐려지거든요. 특히 배우자가 개입되면 더 빠르게 달라지고요. 이게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재산을 한번 넘겨버리면 부모가 자식한테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사라져요. 돈이 다 넘어간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원상실 이론이라고 설명해요. 사람이 가진 자원, 돈이든 지위든 뭐든 그게 사라지면 관계에서의 위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창수 씨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넘기기 전에는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를 무언가 있는 존재로 봤을 거예요. 근데 다 넘긴 이후엔
아버지는 그냥 얹혀 사는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 억측이 아니라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 나오신 분들이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창수 씨는 어떤 선택을 잘못한 걸까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같은 실수를 안 하거든요. 첫 번째로 한꺼번에 전부 다 줬다는 거예요. 증여를 하더라도 조금씩 시간을 두고 조건을 달아서 해야 해요. 그런데 창수 씨는 그냥 한 번에 다 줬어요. 심지어 자기가 살 집까지요. 이 순간 이미 협상 카드가 전부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로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었어요. 집을 자식한테 넘길 때 최소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집에 거주할 권리를 등기부에 명시했어야 해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거든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재산을 주면서 특정 조건이나 부양 의무를 계약서에 함께 명시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없었으니까 아들이 마음 바꾼다고 나가달라고 해도 창수 씨가 버틸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노후 자금을 충분히 남겨두지 않았어요. 5천만 원 남겼는데 이분 70세, 80세, 심하면 90세까지 사셔야 해요. 65세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니까 20년 가까이 써야 할 돈이에요. 5천만 원으로 20년이면 1년에 25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꼴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계산인가요? 여기다 의료비, 예비 비용 더하면 처음부터 계산 자체가 성립을 안 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실수가 창수 씨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굳이 실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수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준비가 없어서,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쳤고, 부모님한테도 못 들었고, 주변에도 아무도 말 안 해줬을 거예요. 그냥 다들 자식한테 줘. 자식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말만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게 자기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직접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혼자 사는 경우 월 최소 생활비가 약 14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진짜 최소예요. 외식 거의 없이, 여행 없이, 그냥 먹고 자고 병원 가는 수준이에요. 좀 여유 있게 살려면 혼자라도 월 180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그걸 몇 년 동안 써야 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지금 62세이고 85세까지 산다면 23년이에요. 월 180만 원씩 23년이면 계산해 볼까요? 4억 9,600만 원이에요. 거의 5억이에요. 여기다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더하면 훨씬 넘어가요. 3억 2천으로는 애초에 자기 혼자 쓰기도 빠듯한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줘버린 거잖아요. 이 계산 직접 해보셨어요? 이거 한 번만 해보셔도 왜 자식한테 함부로 주면 안 되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럼 그래도 자식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원칙은 내 노후 자금이 확실히 확보된 다음에 남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래야 해요. 자식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자식한테 짐이 안 되려면 지금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증여를 하실 거라면 절대 한 번에 전부 주지 마세요. 법적으로 자녀 1인당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이 한도를 활용해서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주세요. 그러면 세금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매번 줄 때마다
자식과의 관계 상태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주는 게 맞잖아요. 집을 자식한테 넘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택연금을 먼저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이 있고 65세라면 매달 약 77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집을 팔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살면서요. 이게 10년이면 9,600만 원이에요. 집 주소 그대로 있으면서요. 집을 자식한테 그냥 줘버리면 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할 때 반드시 법적 장치를 함께 하세요. 부담부 증여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재산을 줄 때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건을 달아서 등기에 명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아들한테 넘기면서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 집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거주권 설정으로 등기부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들이 집을 팔거나 처분하려 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창수 씨가 이걸 했더라면 그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법적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집을 넘기실 거라면 이건 필수예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문의하면 돼요. 비용도 크게 안 들어요. 그게 나중에 수억을 지키는 거잖아요. 또 하나 더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신탁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내가 사망한 이후에야 자식한테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 누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사망 후에는 내가 미리 정해둔 대로 자동으로 나눠지고요.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이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어서 가까운 은행 WM센터나 신탁 담당자한테 연락해 보시면 돼요. 재산이 많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복지 서비스가 자기한테 해당되는 건지 몰라서 못 받고 계세요. 부끄럽다는 생각에 안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최대 월 53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창수 씨도 뒤늦게 신청해서 지금 받고 계세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소득 기준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것만 챙겨도 매달 몇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복지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담당 직원분이 하나하나 안내해드려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인데요. 경상도 어딘가에 사시는 69세 어르신이에요. 퇴직 후에 아파트를 자식한테 넘기고 본인은 작은 원룸에서 사셨는데 창수 씨랑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넘기기 전에 거주권 설정을 해놨거든요. 아들이 나가달라는 말을 꺼냈을 때 이분이 조용하게 등기부 등본 한 장 꺼내 놓으셨대요. 그 이후로 아들이 그 말을 다시는 안 꺼냈대요. 서류 한 장이 관계를 지킨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수 씨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봤어요.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아니야. 돈이야 뭐 어떻게든 되지. 근데 그 애들이랑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차라리 아무것도 안 줬으면 관계는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관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창수 씨가 다 줬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줬으면 자식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뭔가 있는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이게 참 씁쓸한 현실이에요. 사랑한다고 다 줬더니 다 줬기 때문에 버려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 스스로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게 자식한테 훨씬 더 좋은 거라고요. 부모가 아프고 가난하면 자식한테 민폐가 돼요.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면 자식도 마음 편하고 관계도 좋아요. 어느 쪽이 더 자식을 위한 건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산소 마스크 이야기 아시잖아요. 비상사태 때 반드시 어른이 먼저 자기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아이 걸어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노후도 똑같이 그래요. 내가 먼저 안정돼야 자식한테도 짐이 안 되고 자식이 어려울 때 진짜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벌써 자식한테 뭔가 넘기신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게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남은 걸 어떻게 지킬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뭔가 넘기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요, 오늘 이 영상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결정하기 전에 법무사나 신탁 전문가한테 한 번만 상담받아 보세요. 그 상담 한 번이 나중에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어요. 창수 씨는 지금 쪽방촌 이웃들이랑 친해졌대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낮에는 복지관에 같이 나가고 저녁엔 편의점 앞에서 캔 하나씩 들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지내신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오히려 나한테 잘해줘. 우리가 비슷하니까. 자식들한테는 이제 뭔가 기대를 안 하게 됐어.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뭐. 이 말이 너무 쓸쓸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이에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하고 하루하루 버텨가고 계시니까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 수 있거든요. 억지스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창수 씨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저는 이분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자식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쁜 아버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준비 없이, 아무 장치 없이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포기가 선의에서 나온 거라는 게 더 마음이 아프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예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랑에는 순서가 있어요.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내가 단단해야 자식한테도 짐이 안 돼요. 내가 안정적이어야 자식이 어려울 때 진짜 도움도 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내 노후 통장에 얼마 있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숫자 하나 확인하는 것, 그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든든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